2024년은 무슨 소재가 있냐면 비트코인 또 한 번의 상승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거 이제 2024년 전후로 좀 있지 않을까. 국가나 어떤 고액 자산가나 재벌들이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그런 용도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언제쯤 반등할 수 있을까? 네. 앞서서 이제 디커플링이 나오는 그런 시나리오가 뭐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내지는 규제 이런 거였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규제 같은 경우는 악재고요, 그죠? 네.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같은 경우에는 뭔가 추세적인 상승을 만들어낸다라기보다도 네. 단기적으로 이제 약간 좀 수급이 몰리면서 반짝 상승할 수 있지만은 그게 이제 막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갈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뭔가 장기적으로 뭔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호재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장기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호재는 확실히 이제 기관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금융 환경들이 마련될 때라고 저는 1차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네. 그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ETF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승인될 때가 좀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선물 ETF까지 나온 거죠, 지금? 현물은 네. 아직 안 나온 거죠? 맞아요. 현물 ETF는 나오지 않았어요, 미국에. 네네. 나오게 되면은 확실히 좀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하나의 또 시나리오긴 하지만, 중국에서 이제 현재 채굴 금지하고 비트코인을 많이 금지를 해뒀는데, 네. 어느 정도 다시 재개를 한다든지, 어느 열린 모습들을 보일 때 또 하나,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이제 단기적인 반등과 상승들이 2022년도, 3년도에 그렇게 빠르게 나올 거라고는 이렇게 많이 생각하진 않아요. 2022년도 아니고 2023년도 사실 네, 확신할 네. 수 없다. 네. 왜냐면 그렇게 좀 가정하고 우리가 좀 투자에 좀 임해야 되는 좀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은 이것도 하나의 투자 자산이기 때문에 네. 결국 시장에 풀린 유동성, 이게 어떤 돈의 크기하고도 연관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미 금리는 인상을 하는 것으로 방향은 어느 정도 정해졌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비트코인은 자산만 그런 걸 무시하고 계속 올라갈 수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조금 확률적으로 좀 낮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좀 주목을 하는 거는 우리가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 보는 시선이 좀 계속 바뀌어 왔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이 자산을 화폐라는 형태로 계속 바라봤죠. 그렇죠. 네, 기억하시는데 화폐로 이게 가치가 있냐 없냐. 네네.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없다라는 게 그 당시에 되게 팽배했었고요. 그렇게 하다가 2020년도가 되고 나서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돈이 많이 풀리고 나서는 이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이제 비트코인 주목을 받기 시작해서 많은 기관들이 어떤 현금성 자산을 비트코인을 매입하는데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비트코인 주목을 받았던 게 지난 2년 같아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내러티브는 이제 지나갔어요. 지나갔고, 네. 이제 우리가 검열 저항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검열 저항성. 네, 검열 저항성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비트코인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인 거예요. 제가 1비트코인을 저희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 달란 투자자님한테 비트코인을 전송을 할 때, 네. 중간에 그 어떤 통제나 검열이나 당하지 않고 보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런 사태가들이 있을 때 이 비트코인 자산이 활용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검열과 통제를 할 수 없으니까. 네. 이제 이게 검열 저항성인데, 이 검열 저항성이 가장 돋보이는 한 해가 이제 2022년도다. 이게 가장 비트코인 본질적인 가치고, 네. 이것을 사람들이 많이 인정하고 알아가는 해다. 이게 되게 펀더멘털적인 요소로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좀 보는 거죠. 근데 왜 2022년이 그 검열 저항성이 증명되는 해일까요? 이거 우리 시작하면서 이제 이거 지정학적 이슈들이 나올 때 많이 발생을 하는데, 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이미 한쪽으로는 단점으로는 러시아 금융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예도 있었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어떤 국민들이 자국을 이제 피난을 갈 때도 폴란드로 이동을 하는데요. 자국에 있는 자산을 ATM과 현금 찾아갈 수가 없어요. 은행 ATM 잔고도 없고 은행도 다 문을 닫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이동을 하는 거죠. 자기의 자산을 좀 지켜주는 용도로 쓰는 거고, 그러면 폴란드라는 국가에 가서도 이 비트코인 자산 그대로 살아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유지를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모습들은 작년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사태 때도 비슷한 현상들이 있었어요.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들이 철수하고 탈레반이 접근을 했을 때 금융도 동결되고 금융망을 이용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럴 때 자국에 있는 어떤 특정 자산을 터키나 외부 다른 국가로 이전을 할 때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많이 활용이 됐단 말이죠. 이제 이런 모습들이 올해 이제 러시아 이 전쟁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이 활용성들이 증명이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특징을 알아가는 시기로 좀 보여지는 거죠. 네.
어쨌거나 뭐 그런 검열 저항성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해가 올해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23년까지는 사실 그 풀렸던 유동성이 어떻게 보면 회수되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큰 폭의 상승세는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나? 네. 그렇게 이제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하고 이제 어떤 투자 플랜들을 세우는 게 가장 좀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도 보면 뭐 암호화폐가 다시 한번 뭐 상승을 엄청 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나 유튜버들은 전망이 나오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매크로 환경이란 자체가 조금 이제 반대적인 모습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반대로 네. 2023년까지 좀 그런데 2024년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약간 좀 긍정적인 호재가 있을까요? 2024년은 무슨 호재가 있냐면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호재가 있죠. 네네. 네. 2020년이 반감기였죠. 네, 맞습니다. 반감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다고 많이 표현을 하죠. 2,100만 개까지. 그렇죠. 그래서 그 공급량이 4년에 한 번씩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제 4년에 한 번씩 절반으로 공급량이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반감기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건데 과거에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을 봤더니 이 반감기 시점과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급등하는 시기들의 연관성이 좀 존재를 했던 거죠. 그래서 2013년도에 비트코인이 굉장히 급등을 했었고, 네네. 2017년도에 굉장히 급등을 했었고, 그렇죠. 2021년도에 비트코인이 굉장히 급등을 했었거든요. 네네. 네. 근데 그 급등을 있었던 한 해 전에 다 반감기였던 거죠. 2012년, 네네. 2016년, 네네. 2020년. 그래서 이게 하나의 패턴으로 좀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과거와 같이 같은 패턴으로 간다면 2024년도가 비트코인 반감기, 공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고, 그 당시에는 공급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우리가 금보다도 더 이제 인플레이션이 또 희소한 자산이 돼요. 금이 연간 2% 정도 증가하는데, 네네. 네, 비트코인이 2024년도 되면 거의 1%대까지 줄어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2024년도가 반감기니까 2025년도나 2024년도에 또 한 번의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좀 생각이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투자 자산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그 시점에 간다라고 또 생각을 하면 그렇죠. 이게 또 이제 선반영 된다거나 그렇게 안 갈 가능성이 안 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게 뭐 2023년 좀 당겨올 수도 있긴 한데 큰 흐름으로 봤을 땐 그런 흐름들이 있다. 그래서 또 한 번의 상승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거 이제 2024년 좀 전후로 좀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 캐시우드 상당히 네. 유명한 분이죠. 네. 돈나무 언니라고 우리나라에서 불리기도 하는데 전형적인 이제 성장주 좀 투자 전문가이시기도 한데 네. 이분 같은 경우에 2030년에 비트코인이 50만 달러로 간다 이렇게 네. 말을 했어요. 네. 50만 달러면은 원화로 환산하면은 한 6억 정도 되잖아요. 맞아요. 지금 한국에서 거래소 시세가 한 5천만 원이 좀 안 되잖아요. 그죠? 네네. 이거 굉장히 높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네네. 2030년도에 50만 달러가 아니라 네네. 2030년도에 100만 달러를 이제 전망을 했고요. 최근에 캐시우드가 네, 2026년도에 50만 달러를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뀐 이유가 궁금하네요. 네, 원래 했는데 아마 뭐 어떤 착오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실제로는 그렇게 그러니까 2030년도에는 이제 개당 100만 돈 10억까지 간다라는 네네. 전망이고요. 5억까지 네네. 간다는 전망인데 네. 그 이제 보면은 이유를 캐시우드가 어떤 근거로 그렇게 좀 했는지를 이제 아크인베스트에서 이제 빅 아이디어라는 레포트를 계속 내잖아요. 그 1월 달에 나온 비트코인 파트를 보면 그 네네. 내용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한번 제가 화면을 좀 띄웠는데요. 현재 이제 비트코인의 시총이 1.1조 달러. 네네. 이고요. 네네. 2030년도에 28.5조 달러가 되겠다라는 전망인 거죠. 예측인 네네. 거죠. 네네. 그렇게 했을 때 개당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제 130만 달러 정도가 된다라는 거고. 네네. 근데 이제 이런 예측보다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는 어떤 이제 근거와 요소로 그렇게 판단을 했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숫자는 바뀔 수 있으니까. 네네.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해 볼 부분 오른쪽이 네. 이 비트코인이 이 정도 가격으로 가는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요소들을 표현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아래에 보면 가장 큰 비중이긴 한데 네네. 디지털 골드로서의 역할인 거예요. 네네. 네, 이제 어떤 금의 속성을 가졌고 어떤 가치 전의 수단, 금보다 더 뛰어난 어떤 금 역할을 한다. 이런 메시지 때문에 금의 어떤 시총의 50% 정도를 차지한다면 좀 들어가 있고요. 네. 여기서 좀 더 이제 좀 우리가 재밌게 봐야 될 요소들은 S&P 500 회사들의 현금성 자산의 5%를 비트코인 투자한다. 이런 가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이런 가정들을 조금 더 이제 보는 게 좀 더
좋다고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위에는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에셋 베이스가 2.5% 정도는 이 비트코인 자산 유지가 될 거다. 그리고 고액 자산가들의 5%가 비트코인으로 보유를 할 거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보면은 이제 국가에서 보통 준비금을 유지를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준비금의 어떤 1% 정도를 비트코인으로 이제 보유를 할 거다라는 전망들인데, 금 같은 경우에도 좀 사실 준비금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금의 속성을 어느 정도 대체한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맞아요. 본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요런 요 요소들을 보면 최근에 이제 러시아 사태랑 조금 연관해서 좀 보이는데, 네네. 이제 러시아 외환 보유액이 이제 6,430억 달러 정도 된다고 좀 데이터에 나와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그 서방에서 이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 외환 보유액이 상당수를 이제 동결을 많이 시켰단 말이에요. 그게 한 60% 정도? 한 3,88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서방 국가액을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액들. 그러면은 이게 외환 보유액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이 돈은 동결된 돈을 사용할 수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러한 현상을 지켜보고 있는 다른 국가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까라는 거예요. 네. 똑같이 달러라는 형태로 똑같이 서방의 어떤 은행이나 어떤 이런 것들로 보유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산으로 보유를 할 것인가. 그런 자산들이 보통 뭐 실물 현금 같은 자산들이 있는데, 네.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본 어떤 국가나 어떤 고액 자산가나 재벌들이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그런 용도로 어떤 준비금의 형태로 일부를 보유하는 것들이 앞으로 조금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변하지 않나. 뭐 이런 것도 좀 이제 좀 생각이 좀 되더라고요, 최근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근거가 완전히 없는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니네요. 네. 저는 근데 이제 그 전반적인 가격 흐름에 대한 거를 굉장히 많이 동의를 합니다. 네, 그 캐시우드가 했던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의 이제 첫 번째 타겟이라고 네네. 보통 하면 금이라는 자산이에요. 금의 시총을 넘어서는 것이 이제 첫 번째 타겟이라고 보고, 그것이 이제 금의 시총을 넘어선다면 이제 비트코인 개당 가격이 5억 정도 됩니다. 어떤 이제 상징성 있는 부분으로.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다음 반감기 또는 그 다음 반감기 이루어지기 전에, 있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죠. 앞서서 이제 인상적으로 봤던 게 S&P 500 네. 추종하는 자금, 거기 이제 한 5% 정도 네. 들어올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게 이제 패시브, 그러니까 지수를 보고 추종하는 네. 그런 자금인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실제 유입되기 위해서는 그 ETF, 현물 ETF 맞습니다. 그런 게 이제 들어와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그런 요소들을 보다 보면 네. 우리가 이제 수많은 뉴스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S&P 500 기업에서 현금성 자산의 일부를 진짜 이걸 보유를 하는지에 대한 뉴스 나올 때마다 네. 하나씩 어떻게 보면 증명이 되어가는 과정들인 거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다음 보여드렸던 모든 것들이 가정이죠, 가정. 네. 근데 이제 뭐 어떤 해는 어떤 나라가 갑자기 준비금의 일부를 보였다라는 소식이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떤 해는 또 뭐 그 테슬라와 같이 현금성 자산 일부를 보였다는 소식이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우리가 좀 관전 포인트로 보면 좀 흥미로운 내용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반감기 같은 경우에는 스케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뭐 ETF, 현물 ETF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준비금을 뭐 국가에서 어느 정도 가져간다 내지는 그런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현금성 자산으로 대체해서 가져간다. 그런 이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산발적으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잘 지켜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